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바쁘게 일하느라 아직 아이는 없어요. 저는 평범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오랫동안 적성을 찾지 못해 방황을 했습니다. 취업 준비생을 빙자한 채 오랜 세월을 백수로 허송세월을 보냈죠. 부모님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장녀가 대학 졸업하고 저렇게 팽팽 놀고 있으니 아직 앞길이 한창인 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며 혀를 끌끌 차곤 하셨죠. 하지만 어떤 일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던 걸 저도 어쩌겠어요. 처음 한두 해는 공무원 고시 준비한답시고 어영부영 날렸고 그 다음에는 해외 취업을 준비해보겠다고 영어 공부에 잠깐 열정을 쏟다가 그것도 금방 시들시들해져서 접었습니다. 그 다음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한답시고 매일 학원에 가방만 놓고선 수업을 땡땡이 치고 주변 코인 노래방이나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세월을 허비했죠. 당연히 자격증 시험에 붙을 리는 만무하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30대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는 이미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 차분하게 자신의 앞길을 닦아나가는 친구도 있었고 이미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만 인생이라는 고난이도 게임에서 나고자가 되어 끊임없이 방황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눈을 좀 낮춰보지 그러니. 중소기업 중에도 좋은 거 많아. 맨날 대기업이나 어려운 자격증 따야 가능한 직업만 찾으니까 계속 제자리잖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차근차근 작은 회사부터 경력 쌓아서 더 큰 회사 이직하고 그렇게 전공법으로 가보자. 응? 저의 오랜 방황이 걱정되는지 평소엔 그런 얘기를 잘 꺼내지 않던 아빠마저 저를 앉혀놓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빠, 이제 와서 이 나이 먹고 중소기업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라는 게 말이 돼? 내 친구들은 지금 회사에서 팀장이야. 나보다 어린 것들한테 굽신거리면서는 못 다녀, 나는.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철이 없고 배가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얼마간 세월을 더 허송했을까요? 어느새 동생들마저 취업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 내가 아직 적성을 찾지 못했고 하고 싶은 일도 찾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부모님 신세를 질 순 없어. 적어도 내 생활비 정도는 내가 벌면서 미래를 도모하자.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때까지 별다른 알바조차 하지 않으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탔으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생들이 제 몫을 해내는 모습을 보니 장녀인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눈을 확 낮춰서 취업 문턱이 비교적 낮은 중소기업 규모의 회사들의 면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패기롭게 시작한 중소기업 입사 계획도 그다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처음 면접을 보러 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치가 떨릴 지경이더군요. 윤지영 씨, 반가워요. 저는 이 회사 대표 김상만이에요. 뭐 스펙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남자친구 있어요? 네? 아니 없는데요. 근데 그건 왜... 잘됐네. 그 면접은 다 집어치우고 저녁 시간도 다 됐는데 근처 가서 나랑 한잔 합시다. 내가 사지. 한 잔씩 들이키면서 심도 있게 서로 알아가 보자고. 회사 면접에서 남자친구가 있는 것은 왜 물어보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100번 양보해서 물어볼 수 있다 쳐요. 하지만 없다고 하니까 잘 됐다고 하는 건 또 뭐죠? 게다가 바로 이어서 면접 내팽개치고 자기랑 술을 마시러 가자니요. 저는 인터넷에서 볼 법한 중소기업의 그늘을 이런 식으로 면접에서부터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선약이 있어서요. 그럼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너무 불쾌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어요. 정말 며칠 동안 불쾌했던 기억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찾아간 다른 면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반가워요. 나이가 좀 있네. 나이보단 동원인 것 같군요. 네, 감사합니다.
머리가 말끔하게 벗겨진 중년의 남자 면접관이 제게 건넨 첫 마디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더군요. 그보다 원래 바지를 즐겨 입나? 네? 아,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왔습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가 그날 정장 바지를 입고서 면접에 들어갔는데 그 면접관은 안경알 위로 제 위아래를 쭉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보아하니 치마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혹시 바지를 종아리까지 한번 걷어볼래요? 네? 아니, 갑자기 그건 왜요? 저는 너무나 황당한 면접관의 요구에 두 눈이 둥그레져 물었습니다. 혹시나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저 무슨 모델 면접 보러 간 거 아니고요. 일반 회사에 사무직으로 면접 보러 간 거였습니다. 아니, 가끔 우리 사무실에 거래처 바이어들이 방문을 하는데 여직원들이 예쁘게 차려입고 있으면 나쁠 건 없어서 우리는 꼭 여직원들 치마 입고 출근하게 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걷어봐요.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그 대머리 면접관의 따귀를 올려붙일 뻔했습니다. 저도 한 성격 하는지라 냅다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야, 이 변태 새끼야, 뭐? 종아리를 걷어봐? 이거 명백한 성희롱이야. 내가 당신들 싹 다 신고할 거야. 쓰레기 같은 새끼들. 저는 가래침을 한껏 모아 바닥에 퇴하고 뱉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패기롭게 면접장을 뛰쳐나왔지만 씩씩거리면서 한참을 걷다 보니 이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들은 쉽게 쉽게 하는 면접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험악한가. 애초에 하향지원한 이런 조그만 회사들에게조차 나는 이런 굴욕을 겪어야 하는 걸까.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흑흑거리며 울었습니다. 저기 아가씨 괜찮으세요? 아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잠깐 이 안으로 들어와서 따뜻한 차 한잔 하세요. 길거리에 주저앉아 끄끄거리고 있던 제가 안쓰러웠는지 웬 인자한 아저씨 한 분이 제게 말을 붙이셨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그럼 전 이만. 제가 그 자리를 뜨려고 하자 그 인자한 아저씨는 제게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들어와서 앉았다가요. 마침 저희도 한가하던 참이라. 제가 고개를 들어 아저씨가 나온 곳을 보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미래부동산 중개법인. 동네 부동산 아줌마 아저씨들이 워낙 친근하고 부침성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길거리에서 질질 짜던 저를 일으켜 차 한잔 하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 말이 진짜였나 봅니다. 저는 아직도 왜 그날 그 아저씨를 따라 그 부동산에 들어가 차를 한 잔 얻어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큼은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그렇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개인 부동산이 아닌 법인 부동산이라서 그런지 부동산 치고는 꽤 사무실이 넓었어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빈자리도 덜어 있었고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는 직원도 한둘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직원들이 외근을 나가고 난 후라 이렇게 사무실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비교적 여유로운 편입니다. 자, 이리 앉으세요. 그 아저씨가 안내해준 손님 맞이용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이내 아저씨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번에 계약한 곳 건물주가 고맙다고 선물해주신 차인데 중국 운남성에서 건너온 보이차라고 하네요. 아주 귀한 겁니다.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고 계시고 싶은 만큼 계시다가 편하게 가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처음 보는 부동산 아저씨의 친절에 염치도 없이 그 자리에 길게 앉아 귀한 보이차 대접을 받았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차를 마시자 이내 마음이 좀 진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요. 인생이라는 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너무나 따뜻하고 인자한 부동산 아저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그만 요 며칠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있었던 불쾌한 일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이 저런 너무 기분 나빴겠네요. 아직도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
제가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이 왜 사과를 하세요?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자신이 한 잘못도 아니고 연관된 사람도 아닌데 기성세대를 대신해 사과하겠다는 그 아저씨의 말에 저는 무언가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어른이 남아있나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내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아직 직장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 중개 일 배워보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뭐 보시다시피 저희도 중소기업에 불과합니다만 잠깐 몸담으시면서 더 크고 좋은 곳에 이직할 발판으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저희와 뜻이 맞아 계속해서 근무할 생각이 있다면 그것 또한 환영이고요. 네? 하지만 저는 자격증도 없는걸요. 몇 해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떨어졌어요. 그보다 오늘 처음 보신 저를 어떻게 믿고 그런 말씀을... 어? 아, 이 부동산 중개일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도 같아서 딱 첫인상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답니다. 보니까 아가씨는 우리 회사랑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은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일하면서 따로 준비해서 따도 되고 자격증이 없어도 법인 부동산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답니다. 아, 네. 좋게 봐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얼떨결에 길거리에 퍼질러서 울다가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그렇게 취업 제의를 받았습니다. 상세한 급여 내역이나 근무 조건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제가 바라던 것과 거리는 멀었지만 이상하게 이 사장님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인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즉답을 했습니다. 저 그럼 일단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일은 전혀 문외한이지만 가르쳐주시는 대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처음 급여는 정말 미안할 정도로 소박할 테지요. 하지만 업무 성취도에 따라 급여가 더 높은 업무로 전환될 수도 있고 적어도 여기서 일 배우고 나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그렇게 저는 정말 우연한 계기로 법인 부동산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봉은 매우 작습니다. 중소기업답게 최저시급에 거의 딱 맞춘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것이 그렇게 아쉽지 않았어요. 부동산 일이 제 적성에 잘 맞았고 빠른 업무 적응으로 인해 금세 중개 실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여러 손님들을 만나면서 방 보러 다니고 집 보러 다니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탱자탱자 놀다가 드디어 출근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한시름 놓으시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즐겁게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덧 업무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꽤 전문가 소리를 듣게 되었을 무렵 제게도 소중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과는 부동산 손님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그 사람은 근처에 이직을 하게 되며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제가 구해주게 된 거죠. 사무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첫인상부터 무언가 남달랐습니다. 훤칠한 키에 훈훈한 외모가 단번에 저의 눈을 사로잡았죠. 이런 남자와 집을 보러 다닌다고 하니 뭔가 부동산 일 같지 않고 꼭 데이트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남편도 한 얘긴데 남편 또한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네요. 같이 집 보러 다니는 길이 그렇게 설렐 수가 없었다면서요. 그렇게 적당한 집을 구해주고 잔금까지 무사히 치른 날 남편이 고맙다며 제게 맥주를 한 잔 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흔쾌히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저에게 돌직구로 고백을 해 그때부터 연애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열렬히 사랑하다 보니 어느새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모님께는 이미 다 이야기해 놓았으니 한번 인사하러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 뵌 예비 시부모님들은 너무나 선하고 인자한 인상을 가진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저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정성스레 준비해 주신 음식도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비 시댁에 좋은 분들만 가득했다면 좋으련만 저는 거기에서 제 인생의 의외의 복병이자 최악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 형의 아내, 즉 제 손윗 동서가 될 사람이었죠. 첫인상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 그 복덕방에서 일한다는?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도련님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복덕방. 뭐 실무에서도 꽤 쓰이는 표현이긴 하지만 부동산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복덕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더더욱이요. 그런데 손윗동서 될 사람이 처음 보자마자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기싸움을 거는 걸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기싸움에서 한치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네. 복덕방이 아니고 부동산이요. 복덕방은 아주 오래전 어르신들이 쓰시던 표현이죠. 뭐 그거나 그거나. 아무튼 요새 부동산 경기 안 좋죠? 급여는 제때제때 주나 몰라. 그냥 제 한 몸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벌어요. 언니는 학교 선생님이시라고 들었는데 비슷하게 벌지 않을까요? 어머, 얘 한마디도 안 지네. 야, 준서가, 네 섹시될 사람 보통 아니다. 저는 다짜고짜 남자친구의 이름을 대뜸 부르는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는데요. 남자친구도 반말로 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또 시작이네. 김혜지, 괜히 기싸움하지 말고 그냥 오늘은 좋게 좋게 넘어가자.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왜 남자친구와 형수가 말을 놓고 편하게 지내는지 의아할 때쯤 예비 시어머니가 말리고 나섰습니다. 아이고 얘, 니들이 아무리 동창이라지만 손님 모시는 자리에서 지킬 건 지켜야지. 너 이 녀석 깍듯이 형수 대접하지 못해? 시어머니는 형님을 나무라기는 그러셨는지 남자친구를 나무라셨습니다. 네, 시어머니 말 그대로 두 사람은 동갑내기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예비 시아주버님 형님까지 고등학교 때 다 같은 동아리였다나 봐요. 내가 오늘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형수가 먼저 얘기해버렸네. 형수가 원래 말이 저렇게 험해. 어머, 너 그거 내 편 들어주는 거야? 아니면 까는 거야? 입장 확실해. 니네는 1분도 안 지났는데 또 시작이니? 그만두지 못해? 시어머니의 나무라는 말로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 되었지만 저는 그날 저녁 식사 내내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왜 손윗동서 될 사람에 대해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고 뭐라고 했습니다. 저런 무례한 모습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을 텐데 거기에 더해 두 사람이 동창이었다는 것이 무언가 깨림직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 미안. 나는 진짜로 오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었어. 그리고 걔가 원래 말이 험악하긴 한데 처음 보는 너한테까지 그렇게 무례하게 굴 줄은 몰랐어. 나도 예상 못했던 상황이야.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그래도 그렇게 남편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자 저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내내 저 형님과 마주하게 될 걸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뭐 그래도 남편의 동창이고 두 사람의 친분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니 남편이 중간에서 잘 중재해 줄 것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 믿음은 결혼하고 나서 처참하게 빗나가긴 했지만요. 어쨌거나 그 이후로 결혼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머지않아 무사히 결혼을 잘 치렀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제 친구들은 어디서 저런 훈남 남편을 붙잡았냐면서 다들 부러워했고 제 어깨도 덩달아 으쓱해졌습니다. 남편과의 신혼생활도 행복하게 그지 없었어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고 저 또한 가정에서는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직장에서는 한없이 인자한 사장님 밑에서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빼고 제 삶을 표현할 다른 단어는 없을 정도였죠. 딱 하나 너무너무 짜증나는 형님만 제외하고 말이죠. 사실 형님과 제가 마주칠 일은 가족 생사 때나 명절을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빈도가 잦은 것은 아니었으나 한번 마주치면 정말 짜증나게 굴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의 환갑날이 다가와서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님 내외 그리고 저희 부부가 다 같이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시어머님의 선물을 공개하는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봉투 하나를 꺼내며 어머님께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태국 방콕이랑 파타야 5박 6일 티켓이에요. 아버님이랑 즐겁게 여행 다녀오세요.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니 그래. 고맙다 큰아가. 잘 다녀오마. 형님네 부부도 막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의 환갑을 기념해 꽤 큰맘 먹고 태국 티켓을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물을 공개하기가 끝나기 무섭게 형님이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동서는 뭐 준비했어? 얼른 꺼내봐. 아, 네. 저는 이거 준비했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저는 그간 정성스레 준비한 제 선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가방이니? 색깔도 영롱하고 깔끔한 게 아주 이쁘구나. 네, 어머님. 일전에 제가 가죽공방 자리를 찾아드린 손님이 한 분 계신데요. 솜씨가 너무 좋아서 언제고 꼭 그 손님한테 수업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어머님 생신도 다가오고 해서 이참에 더 미루지 말고 수업 들으면서 직접 어머님 가방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가서 공방 사장님한테 특훈 받아가며 열심히 만든 거예요. 아이고, 너무 마음에 든다, 아가. 어쩜 내가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색깔로 예쁘게 잘 만들었어. 가죽도 엄청 짱짱해 보인다, 얘. 어머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자 제가 신나서 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이태리에서 최고 등급 판정받은 가죽이에요. 정말 어렵게 구해서 한 달 내내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이가 어머니 새 가방 사신 지 오래됐다고 해서 새 가방은 꼭 제가 선물해 드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제 말에 더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그 가방을 품에 안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고맙다 아가. 안 그래도 새 가방 하나 필요했는데 우리 막내 며느리가 직접 만든 거라고 하니 더 귀하고 값지지 뭐냐. 이렇게 훈훈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형님이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동서, 아무리 정성도 좋다지만 그래도 어머니 환갑인데 이왕이면 명품 브랜드 가방으로 센스 있게 딱 준비했어야지. 이게 뭐야, 마감도 허술하고 색깔도 너무 유치하지 않아? 저는 형님의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아니 어머니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는데 지가 뭐라고 나서서 그렇게 제가 준비한 선물을 비하하는지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께서 자기가 무리해서 준비한 선물보다 제 소박한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배알이 꼴려도 단단히 꼴린 것 같았습니다. 형님, 제 형편의 명품 가방은 지금 좀 무리이기도 하고요. 명품 브랜드에서 쓰는 가죽보다 훨씬 고급 가죽 어렵게 구해서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 솜씨 좋다고 공방 원장님도 칭찬해 주셨고요. 어머님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꼭 그렇게 찬물에 끼얹으셔야 돼요? 또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네. 아니 직장 생활한다면서 그동안 그런 돈도 안 모으고 뭐 했어? 아, 중소기업 다닌다고 했지? 그러게 내가 준석이한테는 중소기업 다니는 색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끝끝내 말을 안 듣고. 아휴. 저는 그 말에 빠직해서 형님에게 반박했습니다. 형님, 제가 중소기업 다니는 거랑 지금 이 상황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리고 저 작은 회사 다니긴 하지만 적어도 남편한테 손 안 벌리고 제 몫은 똑바로 하고 있어요. 형님이야말로 무슨 삼성전자급 대기업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공무원 월급 빠는데 저에 비해서 벌면 얼마나 더 버신다고 그렇게 유세를 떠세요? 뭐? 유세를 떨어? 이게 손윗동서한테 이제 아주 막 나가네? 야! 내가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너보다는 더 벌어. 여기서 급여통장 깔까? 어? 네, 한번 까보세요. 얼마나 더 벌길래 그러시는지. 저도 두 눈으로 확인 좀 하게요. 아이고, 네 기본급 150만 원 버는 것보다 내가 2배는 더 벌어 이거 사. 저는 갑자기 제 기본급을 언급하는 형님의 말에 카운터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제 기본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리도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아니, 형님이 제 기본급 액수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긴, 네 남편한테 미리 물어봐서 알고 있지.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얼마나 두 사람 결혼을 반대했는데. 아유,
박준석 저 모질이가. 으유.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남편이라는 인간이 지 형수한테 제 급여가 얼마인지 왜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너무나 큰 배신감에 남편 쪽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랑 형님의 분위기가 더욱 거세지자 시어머님이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아이고, 너는 또 시작이니? 왜 막내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야? 내 취향에 꼭 맞게 아주 이쁘게 잘 만들었구만. 너희들이 준비한 선물 어느 하나도 안 귀여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실갱이 그만두고 어여 남은 음식이나 마저 먹자. 어머님이 말리지 않으셨다면 형님이고 뭐고 진짜 계급장 다 떼고 머리끄댕이 잡고 남편이란 자식 얼굴에도 뜨거운 국물을 확 퍼부을 뻔했어요. 형님이란 인간이 사사건건 저를 없이 여기면서 시비 거는 것도 짜증나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보호를 해주기는커녕 제가 약점 잡힐 만한 얘기를 먼저 형님한테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눈치가 없는 건지 지능이 낮은 건지 정말 그 자리에서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속이 열불이 터질 대로 터져 형님에게 한마디 건대려고 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다른 사람들 안 보이게 제 양 손목을 꼭 잡고서 소리 없이 말렸습니다. 제가 그런 남편을 화난 눈빛으로 째려보자 남편이 간절한 눈빛으로 제게 애원하듯 그러지 말라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집에 가서 보자라고 하곤 화를 겨우 눌렀습니다. 결국 그날도 기분이 잡칠 대로 잡친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오빠 진짜 미쳤어? 내 급여를 왜 형님한테 얘기해? 안 그래도 나 무시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형님이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구는데 오히려 나를 말려? 뭐 하자는 거야 대체? 진짜 내 손에 죽고 싶어? 미안해 지영아, 진짜 미안해. 그냥 형수기 전에 워낙 친했던 동창이니까 결혼 준비하는 얘기하면서 겸사겸사 앞으로 우리 계획도 얘기하면서 곁다리로 말한 건데 그걸 거기서 그렇게 써먹을 줄은 몰랐네. 진짜 미안하다. 야, 이 나쁜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남편이야? 아휴, 정말 속 터진다, 속 터져. 너 정말 내 편이 맞긴 하니? 진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의 장점이자 단점은 자기 잘못을 온전히 빠르게 인정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게 장점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단점이라면 저는 아직 화가 안 풀렸는데 본인이 저렇게 잘못했다고 싹싹 비니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면 애초에 이런 저의 화를 원천봉쇄해버리는 남편이 얄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선 넘으면 진짜 나 이 결혼 어떻게 할지 모른다. 똑똑히 기억해도 지 마누라 급여를 형수한테 말하는 게 말이 돼? 저는 정말 저승사자의 얼굴을 하고선 남편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사과가 빠른 남편은 다시 제게 연신 사과를 하며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쯤 되니까 제게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왜 형님은 저에게 그렇게까지 쓸데없는 관심을 가지는 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제 직업이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안 들고 하는 건 100번 양보해서 자기 취향이라고 해도 손 아랫동서에 급여 내역까지 조사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 그간의 형님의 행동을 돌이켜보니 그것은 저에 대한 자격지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라이벌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서지간에 자격지심을 느끼는 일들이야 다른 가정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형님의 자격지심은 뭔가 모르게 그 색깔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근데 형님은 왜 그렇게까지 나한테 쓸데없는 관심을 가지는 거야? 단순히 동서지간 오지랖 부리는 것 치고는 선을 좀 크게 넘지 않아? 그게 이것도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꺼번에 말하는 게 낫겠다.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그때일 때문일 거야. 남편이 쭈뼛쭈뼛하면서 꺼낸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편과 형님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시아주버님과 함께 같은 동아리 소속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시절에 글쎄 형님이 남편을 엄청 짝사랑했대요. 남편은 잘생기고 키도 훤칠했기 때문에 문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는데 형님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형님이 전혀 여자로 느껴지지 않아 여러 번 야멸차게 거절을 했었고요. 저는 거기까지만 해도 어이가 털릴 지경인데 그랬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의 형님이랑 이어지게 된 것도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더럽게 꼬여버린 거야. 나야 뭐 걔한테 원래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거절하면 그만인데 형이 또 걔를 좋아하게 된 거지. 형은 혜진이가 나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그 마음이 포기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 혜진이는 또 형한테는 처음에 아예 관심이 없었어. 그저 흔한 남자 생물체에 불과했다고나 할까? 아무튼 그렇게 찝찝한 채로 우리 고등학교 학창시절은 마무리됐는데 내가 거절은 했어도 졸업하고도 혜진이랑은 계속 연락하고 친구로 지냈거든.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 형이 결혼한다는 색시를 데리고 왔는데 그게 혜진인 거야. 나도 엄청 놀랐다니까. 내가 걔한테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추궁하니까 그냥 그렇게 됐다면서 자기가 어릴 때 나 좋아했던 거 이제 입도 뻥끗하지 말고 무덤까지 가져가라고 아주 협박을 하더라고. 나는 뭔가 깨림직하긴 했는데 영원히 장가 못 갈 것 같은 형님이 결혼한다는데 반대할 수가 없었지.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 당신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집에 시집 올 수 있겠어? 자기가 어렸을 적 짝사랑했던 남자의 친형의 아내가 될 수 있겠냔 말이야. 뭐 개인 가치관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로서는 혜진이가 아직도 잘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최근에 당신한테 하는 행동 보니까 이게 꼭 당신을 여자로서 질투하는 느낌이랄까. 저는 거기까지 듣는데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완전히 막장 상황인 거 아니야. 나를 여자로서 질투한다니. 그럼 아직도 당신한테 마음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결혼까지 해서 당신 곁에 머물고 있는 거라고? 나도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형 불쌍해서 어떡하냐. 저는 무슨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것 같은 이 상황에 벙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가설을 세워놓고 보니까 형님이 저한테 그동안 못되게 군 이유가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남편대로 고민이 많았었나 봐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자신의 친형이 얼마나 불쌍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심증만 있으니 무슨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혼자서 속을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아니길 빌어야지. 우리 형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아무튼 상황을 좀 지켜보자. 무엇보다 앞으로 다시는 당신한테 못되게 굴지 못하게 할게. 다시 한번 미안해. 저는 그날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전혀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도 되지 않고 오히려 안심이긴 하지만 무언가 미친 여자 하나가 이 집안에 들어와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마조마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묘한 것이 형님의 그 어긋난 마음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우월감을 느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남편을 쟁취한 사람은 저고 그런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도 저잖아요. 형님의 그런 무례하고 개념 없는 행동들은 그저 패배자의 발악일 뿐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형님이 그간 굴었던 못된 행동들이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요즘 말로 타격감이 전혀 없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아주버님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형님의 그 마음이 사실이어서 제가 평생 우월감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니까요. 정말 저도 그렇게까지 착한 사람은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악재라고만은 여길 수 없는 것이 그런 사실을 알고 난 후 형님에 대한 저의 스트레스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뭐라고 지랄지랄을 해도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랄도 계속 선을 넘으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간 제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해온 결과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본급은 역시나 적었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더욱 기분 좋았던 것은 시부모님께서 어떻게 그 소식을 접하시고는 저를 위해 축하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내외가 저희 부부와 함께 모이게 되었죠. 윤지영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합니다. 우! 남편의 선창과 함께 폭죽이 터지자 식구들 모두가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데 오직 형님만이 썩은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얘,
너는 네 동서가 승진했다는데 좀 기쁘게 축하도 좀 해주고 그러지. 뭘 그렇게 죽상을 하고 앉아있니? 시어머니가 형님을 나무라듯 얘기하자 형님이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고작 중소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것 같다가 이런 황금 같은 주말에 이 비싼 레스토랑에 이렇게 모여서 축하할 일인가요? 누가 보면 뭐 사시라도 합격한 줄 알겠어요. 얘는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니? 아, 막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보상으로 받은 건데 회사 크기가 뭐가 중요해. 괜히 또 오늘 분위기 망칠 생각 하지 마라. 아무튼 뭐 저는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제 성의 표시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싸가지 없고 무례한 형님의 태도였지만 저는 이미 형님의 뒤틀린 마음의 기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타격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형님이 또 선을 크게 넘더라고요. 근데 동서, 승진했으면 월급은 얼마나 돼? 월급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잘 참아왔던 제 마음이 또 울컥하더군요. 이전에 남편이 제 급여를 형님에게 오픈했던 일이 떠올라 갑자기 발끈하게 되었습니다. 제 월급은 왜요? 승진했으니까 좀 올랐죠.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서 총 얼마를 받냐고. 아니 형님이 왜 그걸 궁금해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잘 하지 않는 얘기를. 쪽팔려서 그러는구나? 하긴 중소기업 과장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벌겠어. 한 200은 버나? 아유, 박준석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렇게 대기업 다니는 짱짱한 여자들이며 사짜 직업 가진 여자들이 대시할 때도 그저 이런 동서가 좋다고 끝끝내 결혼하더니 결혼해서 고생길이 훤하네. 저는 이제껏 잘 참아왔던 형님의 지랄 발광이었지만 결혼 전에 남편한테 대시한 여자들이 어떻다느니 그런 말을 들으니 그 자리에서 꼭지가 돌아버려서 이번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형님의 톡으로 파일을 2개 보냈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이 띠링하고 울리자 형님은 그것을 들어 확인을 했습니다. 응? 뭐지? 뭐야, 동서 나한테 뭐 보냈어? 제 급여 궁금해하시길래 보내드렸어요. 확인해보세요. 응? 근데 왜 2개나 있어? 어디 한번 볼까? 형님은 처음 파일을 열어보더니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뭐야? 진짜 월급이 200만 원이야? 와, 아무리 중소기업이라지만 어떻게 과장 월급이 200만 원이야? 아유, 동서, 그런 회사를 뭐하러 다녀? 그거는 기본급 명세서고요. 파일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마저 열어보세요. 응? 그게 뭔데? 어디 보자. 형님은 2번째 파일을 열어서 한참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성과급 내역서.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4,500만 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동서?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형님한테 쏘아붙였습니다. 어떻게 되긴요, 형님. 이번 달에 제가 번 돈이 기본급 합쳐서 4,700만 원이라는 얘기죠. 형님, 제가 형님보다는 10배는 좋게 넘게 훨씬 잘 벌 것 같은데 이제 그 입 좀 닥치시죠. 쪽팔리지도 않으세요? 거짓말. 너 이거 거짓말이지? 이거 다 가짜 문서지? 어머니, 인연이 지금 가족들 앞에서 사기극 벌이네요. 당장 이혼시키세요. 형님은 거의 개거품을 물고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런 많은 돈을 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나 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으시죠? 중소기업을 다닌다는 제가 어떻게 한 달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나 싶어서요. 그 해명을 잠시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회사는 형태만 중소기업일 뿐이지 강남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업을 영위해온 탄탄한 법인 회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급 150, 200만 원은 말 그대로 기본급으로 받는 돈이고 그 외에 별도로 중개 실적을 올리면 그 올리는 만큼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이지요. 형님은 애초에 제 기본급만 가지고 저를 무시했던 건데 제가 버는 어마어마한 인센티브 급여는 아예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남 부동산 중개시장은 그 규모가 엄청나서 일반적인 동네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매물들과는 그 덩치 자체가 다릅니다. 물건의 규모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물건들은 한 번의 계약으로 그 중개 수수료만 몇 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바로 꽂히기도 하죠.
이번 달에는 4,500만 원짜리 계약을 했지만 지난달엔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을 때는 물론 수익이 없는 달도 있지만 평균을 내보면 진짜 못 벌던 해에도 평균 월 3, 4천 원 꾸준히 벌었습니다. 제가 돈 많은 티 내는 걸 진짜 싫어해서 그간 말을 안 하고 참고 살아왔던 건데 이참에 형님을 완전히 찍어 눌러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뒤늦게 제 수익을 공개한 것입니다. 형님, 저한테 자격지심 가지시는 거 얼마든지 좋은데요. 저를 비하하고 이의와 관계를 흔드는 무례한 발언은 앞으로 삼가주세요. 저 형님이 함부로 무시할 만한 사람 아니고요. 이의도 저 정말 사랑하고 아껴서 저랑 결혼 결심한 거니까요. 왜요? 형님은 가질 수 없는 남자라서 배알이 막 꼴려요? 약이 막 올라요? 뭐야? 이 미친년이 진짜. 야, 너 이리 안 와? 형님이 눈깔이 뒤집혀서 제 머리끄댕이를 잡으려고 달려드는데 남편이 그런 형님의 손모가지를 확 낚아채고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김혜진. 언제까지 이렇게 추잡하게 굴 거야? 형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남편이 말리고 나서자 형님도 흠칫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한테 안 미안하냐니. 넌 빠져있어. 이거다. 가슴에 손을 얹고 똑바로 네 현실을 직시해. 괜히 엄한 내 아내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너 다시 한 번만 이 사람 건드리면 내가 절대 가만 안 놔둔다. 형님은 그렇게 말하고선 형님의 양팔을 툭 던져놓고서 뒤돌아서 짐을 챙겼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 정도면 이 사람 축하 파티는 족한 것 같네요. 저희 이만 들어갈게요. 연락드릴게요. 여보, 가자.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형님에게 으름장을 놓자 형님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듯 울먹이는 표정이었고 시부모님도 한숨을 푹푹 쉬며 옷가지를 챙겨 일어나셨습니다. 소심한 아주버님만이 형님을 쭈뼛쭈뼛 챙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형님에게 말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에 대한 뒤틀린 마음으로 자신의 형과 결혼까지 해 자신의 곁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깨달으라는 의미는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형님은 형님 스스로조차도 자신의 남편에 향한 그런 뒤틀린 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아주버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 일인지도요. 그날 그런 난장판이 벌어진 뒤 집에 돌아오는데 웬일로 제 편을 들어준 남편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오, 박준석 씨, 웬일로 내 편을 그렇게 멋지게 들어주신대? 이제야말로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난 항상 당신 편이지. 나도 그간 고민 많이 했어. 혜진이 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 계속했었는데 아까 계속해서 당신 긁어대는데 이제는 뭐라도 액션을 취해야겠더라고. 걔도 생각이 있는 애면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는 그냥 걔도 불쌍하고 형도 걱정이야. 막말로 우리 안 보고 살면 되지만 그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행복할까? 부디 두 사람에게 최선의 결정을 하길 바랄 뿐이야. 남편은 아주버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형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애둘러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집에 도착해서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 그런 소동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니라고 제가 그간 오죽 쌓였으면 그렇겠냐고 당신들께서 형님을 따끔하게 혼내겠다고 하시며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소동이 있은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는데요. 결국 들리는 얘기론 형님네가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달에 서류 접수를 하고 숙려기간 중에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 이혼 절차를 몰라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더 묻지도 않았고요. 다만 형님이 이전에 저에게 못되게 굴고 시비를 걸 때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런 일이 있고 이혼 준비 중이라고 하니 형님이 한없이 불쌍해지는 거 있죠.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 미친 여자도 없죠. 그런데 한편으론 남편을 얼마나 마음속에 오랫동안 깊이 담아두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이제라도 본인의 뒤틀린 마음을 잘 깨달아서 이 집안으로부터 떠나는 결정을 한 건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라도 본인의 인생 잘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아주버님이에요.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요. 아주버님이 과거 형님이 제 남편을 짝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혼할 때 혹시라도 형님이 남편에게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아주버님께 여쭙고 싶었지만 무언가 아주버님만의 사정이 있을 것 같아 차마 지금까지도 엿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형님의 어린 시절 추억 정도로 생각하고 쿨하게 넘어갔거나 아니면 아직 자신의 동생에게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형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곁에 두고 싶었던 것, 이 둘 중 하나겠죠. 그런데 소심한 아주버님의 성격을 미루어 봤을 때 아무래도 후자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지만 동생에 대해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어서 자신에게 접근한 여인. 그걸 알고 있음에도 그 여인을 너무 사모해서 결혼까지 결심한 아주버님. 그저 바보 같은 호구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세기의 순정파일까요? 뭐 결국엔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 어느 쪽도 아닐 수 있겠죠. 부디 아주버님도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회사에 출근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야말로 요새 흔히들 말하는 힘순찐이 아닐까요? 힘을 숨긴 찐따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그런 중소기업 과장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제 일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벌이의 크기에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면 모든 직업이 다 귀한 직업이고 모든 직장이 다 훌륭한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자부심을 느끼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복한 가정환경 아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소위 말하는 동네 유지였는데 아버지는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재산 관리만 하셨고 어머니는 안살림을 도맡아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 시대에는 드물게 외동딸로 자식은 저 하나만 두셨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는데 결국 간이 문제가 되어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의 얼굴빛이 항상 붉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는 슬퍼하셨지만 많은 집안 대소사를 이끌어 나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 후로 여장부가 되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또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한정식 가게를 운영하셔서 원래 있던 재산보다 더 큰 돈을 버셨죠. 엄마의 음식은 정갈하고 맛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칭찬을 많이 했던 것이 바로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엄마는 자신만의 양념 비법으로 멸치볶음을 했는데 너무 맛이 있어 따로 판매를 하라고 할 정도였죠. 저도 엄마의 멸치볶음을 참 좋아해서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옆에 두고 먹었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도 멸치볶음을 큰 반찬통에 한 통 챙겨갈 정도였죠. 저는 서울에서 유명한 사립여대를 다녔습니다. 유명한 로펌에서 저희 학교 졸업 앨범을 가지고 가서 비서를 뽑거나 재벌가 며느리로 들인다고도 하고 학교가 파할 때쯤이면 남자들이 학교 정문에서 기다린다는 신촌에 있는 학교였죠. 나름 풍족한 집안 살림과 괜찮은 학벌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제가 좋은 환경에서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저의 정신적 기둥이었던 어머니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면서 저의 인생은 크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볼일 보러 시내로 다녀오시던 길에 트럭과 교통사고가 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저는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와 친하게 지내는 이웃 아주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지연아, 지금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통사고가 나서 빨리 한성병원으로 오렴. 저는 도서관에서 신던 슬리퍼를 그대로 신고는 책가방도 연 채 정신없이 터미널로 뛰어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마까지 위독하시다니. 저에게 닥친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엄마가 얼마나 다쳤을까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엄마는 아무런 의식이 없이 온갖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로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따님이 도착하셨으면 이제 그만 장비를 떼겠다고 편히 보내드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엄마, 안 돼, 엄마. 나는 어떡하라고. 엄마,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그러나 따뜻하게 항상 제 손을 잡아주던 엄마의 손은 너무도 차디 찼습니다.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은 잠을 자고 있는 엄마는 끝까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멍하니 그저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거의 친척 어르신들이 다 해결했고 저는 그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장례가 끝나자 외삼촌은 저에게 재산을 정리했다며 제가 물려받게 될 몫의 재산을 말해주었습니다. 엄마의 남동생인 외삼촌은 이제 고아나 다름없이 된 제가 안타까운 듯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1년 휴학하고 방황했어요. 정처 없이 아무 곳이나 떠돌기도 하고 시골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하염없이 가기도 했으며 아무것도 안 하고 틀어박혀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너무너무 외롭고 또 외로웠어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다시 학교로 복학을 하고 학교 부근에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아무리 적응을 하려고 해도 적응이 되질 않아서 저는 최대한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다 밖에서 사 먹고 친구들과 최대한 약속을 잡고 공부할 것이 없어도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날에는 어린아이처럼 엄마 사진을 붙잡고 울며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어요. 제가 자주 가서 점심을 해결하던 피자 가게 점장이었던 남편이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것이었죠. 저는 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과 훈훈한 외모를 보고 호감을 가지던 차였기에 남편의 다른 조건을 크게 보지 않고 데이트를 즐겼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사람이 생각보다 더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결심했죠. 그리고 드디어 저는 남편의 부모님, 즉 예비 시부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한정식 집에 도착해서 화장실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막 남편의 가족분들이 있는 룸으로 향하려는 그때 손을 씻으며 전화를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렇다니까 고아라고 고아. 원 마음에 안 차서. 아니 부모도 없이 그냥 몸만 덜렁 오겠다는 거잖아. 결혼이 그래도 집안의 큰일인데 부모도 계시고 해야지. 아니 나는 사돈도 없고 말이야. 아들이 좋다니까 시키긴 하는데 영 마음에 들진 않지. 저는 순간 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저 전화의 주인공이 저의 예비 시모 같더군요. 고아라고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을 처음 들어서인지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문소리가 들리고 그 전화를 하셨던 분은 나가신 것 같아서 저는 조심스레 손 씻는 곳으로 나가보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거울을 보며 눈물을 애써 닦았습니다. 바보같이 울지 말고 더 당당하게 고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열심히 잘 키워주셨는지 보여주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만나러 갔죠.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진 모르지만 두 분은 저를 안쓰러워하시며 고생이 많았다고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도 다정하게 물어보시고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부모니까 많이 기대도 된다며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죠. 저는 화장실에서 고아 운운했던 게 예비 시모인 것 같았지만 애써 그 기억을 마음에 지우며 좋게 생각하려 했어요. 다른 사람일 거라고 저 자신에게 합리화를 하면서 말이죠.
저는 꼭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외로운 제 인생에 반드시 가족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서 아기를 낳고 싶었어요. 아기를 낳는다면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아기를 보며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감사하게도 너는 그냥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아서 신혼집을 마련할 테니 혼수만 간단히 채우라고 예단이다 뭐다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다면서 결혼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가전제품 큰 것들만 마련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무던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피자 가게 점장 일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내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면서 계속 가게를 그만둘 꽁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심 불안해진 제가 그만두면 뭘 하고 살 거냐고 물어도 남편은 그저 미천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했어요. 작은 식당을 하시던 시부모님 역시 식당을 접어버리시고는 남편과 함께 뭔가를 알아보고 다니시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을 하면서 그만둬 버렸기 때문에 소일거리로 하고 있는 학원 보조교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말 저녁 시부모님 댁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있던 때였습니다. 얘야, 잠깐 할 말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 구상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 네? 아, 뭔가 식당 정리하시고 다른 거 하신다고는 들었는데. 우리가 원래는 백반집을 하다가 이번에 보쌈집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그런데 자금이 좀 부족하네. 네.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너희 신랑,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매니저로 일하게 될 식당이니 네가 투자를 좀 해주는 게 어떻겠니? 네? 제가요?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유산받은 땅하고 집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돈을 좀 현금화해서 보태주면 안 되겠니? 어차피 우리 죽고 나면 네가 받게 될 건데 네가 투자를 해주면 식당을 훨씬 크고 멋지게 오픈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아, 네. 자기야, 진짜 부모님하고 나 많이 알아봤고 자신 있어. 당신한테 내가 다 브리핑할게.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재산인데 시댁 사업에 고스란히 투자를 하자니 걱정이 많이 되었죠. 그런데 또 남편이 저렇게 나서서 꿈에 부풀어 있는데 나는 투자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주일을 꼬박 고민한 끝에 땅과 집을 처분해서 시댁 사업을 도와드리기로 했죠. 처분을 해보니 1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제 돈이 투자된 이후 가게 인테리어는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식당은 아주 넓고 멋지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백반집을 했던 솜씨가 있으셔서 식당은 밑반찬 하나하나 모두 맛이 있었고 사람들은 돌솥밥과 보쌈뿐 아니라 모든 반찬이 정말 맛있다며 엄청나게 몰려들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이 모두 매달려도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직원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시댁의 식당 일을 돕고 평탄하게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단지 고민이 있다면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결혼 3년 차가 되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병원을 다녔어요. 임신에 좋다는 것들을 먹어가며 몸 관리하는 데 매진을 했는데도 남들 다 하는 임신이 저는 힘들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싶어 종종거리는 것과는 달리 남편은 임신에 대해 무관심했어요. 어서 우리를 닮은 아기를 낳고 싶지 않냐고 하면 남편은 항상 건성으로 대답만 하고 제가 퇴근을 하면 병원에 가긴 했지만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들지는 않았죠.
저는 남편이 왜 이렇게 자식을 낳는 일에 관심이 없는지 이해도 안 되고 서운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제가 없어서 그런지 정말 내 피부치가 절실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서운함이 커지자 부부싸움이 잦아졌어요. 제가 왜 아기를 갖는 일에 관심이 없냐고 서운하다고 하면 남편은 식당 일이 너무 바쁘고 고된데 그런 부분은 그냥 혼자 알아서 하면 안 되겠냐고 화를 냈어요. 저는 함께 이세를 준비하는 일인데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니 그 말에 더 화가 났죠. 그렇게 우리 사이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시어른들께서 식사나 함께 하자고 얼굴 본 지 좀 되어 섭섭하다고 하셔서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인사를 드리며 선물로 가져간 새우를 어머님께 드렸어요. 어머님, 이거 좋아하신다기에 제가 오늘 아침 수산물 시장 들렀다 왔어요. 새우가 살이 통통해요. 그래, 잘 먹으마. 그런데 내가 실은 오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불렀는데, 혹시 임신 소식은 없니? 아, 네. 노력 중이니까 곧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요. 몇 년간 내색을 안 하시더니 이제 시부모님께서도 초조해지셨나 봅니다. 저는 남편에게 슬쩍 눈을 흘겼어요. 부모님도 이렇게 바라시는데 관심 없어 하는 남편에게 너무 섭섭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뒤에 다른 말을 또 덧붙이시는 거였어요. 우린 아들 바라는 거 알지? 집안에는 대를 이을 아들이 있어야 한다.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손자를 안겨주는 거란다. 어머님의 말씀에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 말은 마치 제가 무슨 아들을 못 낳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저의 말에 아버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역정을 내셨습니다. 아니,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아기도 낳아주고 그 집안 대를 이어줘야지. 원,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직 임신도 못하고 도대체 네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제가 너무 섭섭해요. 아유, 그만해요, 엄마, 아빠. 당신도 오랜만에 같이 밥 먹는 건데 이러지 맙시다, 예? 저는 남편의 만류에도 너무 눈물이 나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말만 골라 하시는지 너무 속상했어요. 나도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만 그 길로 차를 운전해서 인사도 없이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30분 후 집으로 온 남편은 저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경우도 없이 인사도 안 하고 오는 게 도대체 무슨 태도냐고. 그래도 어른들인데 무슨 소리를 해도 인사는 하고 와야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결국 당신만 점수 다 까이는 거라며 화를 냈죠. 저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임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남들은 잘만 들어서던데 왜 나는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것인지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몸이 차면 안 좋다고 해서 항상 따뜻하게 하고 또 임신에 앞서 먹어야 한다는 영양제들도 챙겨 먹고 약국에서 파는 배란일 체크하는 테스트기도 사서 배란일 체크하고 항상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것이었어요. 결국 안 내켜 하는 남편을 설득해서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정자 활동성이라든지 제 몸에서 체크할 부분 등 다양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딱히 검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이었던 것이죠. 의사 말이 요즘은 6개월간 꼬박 배란이를 체크해서 노력했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그걸 난임으로 본다고 해요.
예전보다 정확하게 임신을 시도할 수 있어서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노력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시험관이나 다른 방법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저는 임신을 하기 위해서 시험관 시술을 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거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는 시술을 하니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어요. 여러 번의 실패와 스트레스로 1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나자 스스로 하는 희망 고문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생겼을 거야 하면서 자신에게 기대하고 임신이 안 되었을 때 그 실망감이란. 저는 날로 날카로워져 갔죠. 남편은 그런 저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이제 저를 피해 다니고 혼자 밖에서 밥을 먹고 오기 일쑤였어요. 저는 저대로 그런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서운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아기가 생길 것만 같았고,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 다 남편의 탓인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저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째 속이 좋지 않아 혹시나 하고 희망을 가지고 산부인과를 갔더니 드디어 임신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시댁에서는 아기가 아들이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괜찮았습니다. 저에게 피를 나눈 가족이 생기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한다기에 정말 조심하면서 아기에게 좋다는 영양제를 모두 먹고 태교에 좋다는 음악을 듣는 등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신랑은 임신이 되었다는 말에 기분이 좋은지 가끔 저에게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서 사오기도 하고 식당으로 불러서 몸에 좋다는 전복찜 등을 해주기도 했어요. 저도 신랑도 그동안 소원했던 적이 있었냐는 듯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다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저의 임신 소식에 많이 기쁘셨는지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혼자서 집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삐비빅 누군가 비번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놀라서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 아버님, 비번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 애가 알려줬다. 언제든 들르라면서. 오늘은 너 먹으라고 한약을 좀 지어왔다. 한약이요? 그래, 아들 낳게 해주기로 유명한 곳에서 지은 한약이니 이거 먹으면 뱃속의 아기가 아들이 될 거다. 아버님, 생물학적으로 이미 아기 성별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지. 한약 먹는다고 아기가 아들이 되지는 않아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무슨 미신도 아니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성별을 한약을 먹는다고 아들이 될 거라니. 저의 말에 아버님은 기분이 나쁘신지 눈썹을 실룩대시더군요. 아버님의 표정을 살피며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먹으면 좋다는 약이니 잘 챙겨 먹으렴. 임신 중일수록 체력 관리를 잘해야 돼. 어? 그리고 우리가 어제 백화점 가서 애기 옷을 사왔단다. 한번 볼래? 요새는 아기 옷도 어찌나 이쁜지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 어머님은 아기 내복을 몇 벌 샀다면서 주섬주섬 옷을 꺼내두셨습니다. 그런데 꺼내신 옷은 하나같이 하늘색, 초록색 무늬가 있는 옷들이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 옷들이 아직 성별을 모르는데 너무 아들 옷 디자인 같은데 혹시 딸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이 옷들 영수증 가지고 계세요? 제가 가서 다른 걸로 바꿔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혹시나 딸일지도 모르는데 아예 디자인을 베이지색이나 흰색 같은 성별이 상관없는 색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드린 말씀인데
제 말을 들으신 아버님의 표정이 갑자기 확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에잉, 아들일 건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만 가보마. 아버님은 심기가 불편하신 티를 팍팍 내시면서 그만 가겠다고 갑자기 일어나셨고,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 뒤를 허겁지겁 따라 나가시면서 저한테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하셨어요. 그렇게 두 분이 가고 나서 저는 황당함에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나가면서 조용히 하라는 어머님의 제스처는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직 성별이 안 나왔는데 왜 100% 아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마치 딸이면 큰일 난다는 듯한 아버님의 표정이나 거기에 쩔쩔매며 조용히 하라는 어머님의 태도가 모두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외동딸로 자라서 그런지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다고는 해도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 별로 그런 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딸을 선호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시부모님이 다녀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은 나 혼자 가게 마무리하라고 하시면서 자기한테 한약 가져다 준다고 하시더라고. 아기 옷도 사가신다고 아주 신나셨던데?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사온 아기 옷을 주섬주섬 꺼내어 거실 소파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이 옷을 보고 뭐 느껴지는 거 없어? 뭐? 왜 옷 색깔이 다 파란색, 초록색이야? 어? 아직 성별이 안 나왔는데 왜 아들인 것처럼 자꾸 압박을 주시냐고. 나 부모님께서 자꾸 이러면 너무 불편해. 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좀 기다려주시면 안 돼? 그리고 딸이면 무슨 죄라도 짓는 것처럼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제 말에 남편은 기분이 나빴는지 저를 보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옛날 어르신들이 아들 좀 바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죄인 취급을 했다는 둥 오바 아니야? 아니, 내가 불편할 수는 있는 거잖아. 아, 진짜 싸가지가 없네. 어른들 기분 맞춰주는 그 정도 센스도 없냐? 뭐 싸가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아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임신한 게 유세냐? 남들 다 하는 임신 몇 년을 못해서 난리 부르스를 떨었더니 이제 그거 가지고 유세하니? 참 잘났다. 잘났어. 저는 너무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며 내가 왜 이 남자와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순간 욱하는 마음에 그만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막상 화가 나 집을 나오자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백화점에 갔습니다. 이제 곧 배가 불러올 거라는 생각에 인부복 코너도 가보고 뭔가 디자인이 예쁘면서 배 나온 티가 안 나는 옷은 없는지, 임산부용 속옷은 없는지 이것저것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경을 해도 남편이 나에게 한 폭언이 잊혀지지가 않고 자꾸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싸가지가 없다니, 그게 자기 자식을 가진 아내에게 할 말인가요? 그렇게 눈물을 훔치며 저는 백화점을 돌고 인부복으로 입을 신축성이 좋은 원피스를 한 개 사고 과일 주스를 마시며 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후 저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 마지못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때문에 자신도 흥분을 하게 되어 말이 심했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며칠 남편과 말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생각 같아서는 이혼을 해버리고 싶었지만 뱃속에 아기도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아기의 성별을 임신 4개월 차에 의사 선생님을 졸라 듣게 되었죠. 선생님, 아기 옷을 분홍색으로 준비할까요? 아니면 하늘색을 준비할까요?
요즘은 늦게까지 안 알려주시는 의사쌤도 많다고 해서 저는 애둘러 의사쌤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제 질문에 웃으시더니 분홍색이 낫겠다고 하시더군요. 딸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남편의 표정이 의사 선생님의 말에 미묘하게 바뀌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설마 실망한 건 아니겠지 하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왜? 분홍색 아기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뭐, 하긴 우린 첫째니까, 그렇지? 둘째도 가질 거고, 그치? 자꾸 남편은 저에게 둘째를 가질 거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대놓고 딸이라서 실망스럽다고 한 것은 또 아니기에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남편의 통화를 듣게 되었어요. 아니, 딸이라는데 그러면 어떡해요? 성별을 미리 알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걱정 마세요. 둘째 빨리 가지면 되지. 재촉하지 좀 마시라니까요. 남편이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저는 출산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저랑 남편의 둘째 계획을 시부모님과 정하는 걸까요? 남편의 이런 행동, 구독자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았고 그냥 말도 하기 싫어서 모른 척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주말 시아버지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정기검진을 갔더니 약간 안 좋은 것 같다고 조금 피가 비친다는 소견이 있어서 조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싶었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유명한 한정식 집을 예약해두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약속 시간에 맞춰 식사 장소에 나오셨더군요. 그때부터 사실 어머님은 표정이 조금 안 좋았지만 저는 그저 피곤하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맛있게 식사를 다 마치고 저와 신랑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시부모님께서 이미 결제를 하신 거예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워서 신랑을 쳐다봤지만 신랑은 이미 돈 내셨으니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너는 딸 임신한 게 유세니? 기다리던 아들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냥 음식하면 될 걸 시아버지 생일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돌아가신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니? 이번 일로 정말 실망했다. 안 그래도 아기가 딸이어서 속상해 죽겠는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속사포처럼 저에게 자신의 화를 쏟아부었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손녀 임신한 며느리가 어디 시아버지 생신을 돈을 써서 해결하려 하냐는 것이었죠. 저는 어머님께 저희가 결제하려고 했는데 이미 계산을 하셔서 당황했다고 지금이라도 돈은 드리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냥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라더니 딱 그 짝이라며 뱃속의 지 새끼만 중요하지 물고 빨고 키워준 부모는 온데간데 없다고 계속 화를 내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걱정도 되고 어머님의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뭉치는 배를 잡고서 마트를 가서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잡채며 불고기며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요리를 다 해서 큰 5단 도시락통에 과일이며 뭐며 담아서 시댁으로 갔어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시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께서는 시위하러 왔냐며 처음에는 문도 열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초인종을 누르며 드릴 것이 있으니 문만 좀 열어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못 이긴 듯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 생신을 대접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제가 생신 음식을 좀 해왔으니 아버님과 저녁에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도시락을 한 칸 한 칸 꺼내어 열어보시더니 반찬집에서 사온 거 아니냐. 가만 보니 비싼 재료는 하나도 없고 싼 것들만 잔뜩 싸서 만들어 왔다면서 계속 저에게 퍼부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서 현관에 계속 저를 세워두신 채 소리를 질러서 임신한 몸으로 3시간을 서서 그 수모를 견뎌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자기 성질대로 퍼부으시더니 목이 아프셨는지 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시댁을 나왔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조심조심 앉아서 배를 문지르면서 아가에게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고생시켜서 미안해. 아가야, 집 가서 같이 쉬자. 저는 그렇게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저 저는 신랑이 오기만 기다리며 집에서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 신랑은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다면서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냐고, 우리 엄마 한번 성질나면 아무리 달래보려고 해도 듣지도 않는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도리어 성질을 내더군요. 저는 실컷 고생만 하고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아 속상한 마음을 안고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 후 한동안은 시댁에 가지 않고 태교에 전념했어요.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10달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저의 출산 예정일이 되었습니다. 진통이 오고 아기가 잘 내려오지 않아 결국 저는 제왕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18시간의 산고 끝에 태어난 우리 아기는 정말 빨갛고 조그마했습니다. 너무너무 작아서 쥐면 바스라질 것처럼 보였죠. 예쁘고 또 예쁜 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 느껴보는 벅찬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고 귀엽고 예쁜 존재가 있을까요? 신생아인데도 또렷한 이목구비에 저의 두꺼운 입술을 빼닮은 분명한 제 딸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주신 제 어릴 때 사진 속 모습을 누가 봐도 꼭 닮은 아기였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힘들었는지 저는 며칠 동안 거의 기운을 차리지 못했어요. 수술을 한 지 3일째 됐는 날 시부모님이 제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아직 밥을 먹지 못하고 소변줄까지 꽂고 있던 저는 민망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걱정이 되어서 오셨나 보다 싶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몸은 좀 어떠냐? 네, 괜찮아요, 어머니. 곧 회복되겠죠. 고생 많았다. 이거 아기용품 사는데 보태려무나. 아유, 여자애 하나 낳는데 이렇게 힘들어해서야 원. 금방 또 애가 들어서야 하는데. 시아버지는 또 아들 타령을 시작하시더군요. 이제 막 수술한 사람 앞에서 이게 할 말인가 싶었지만 저는 애써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덕담인지 악담인지 모를 말들을 하신 두 분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봉투를 주시며 하는 말이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아들이었으면 100만 원 넣었을 텐데 딸이라서 30만 원 넣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목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시자마자 옆에 있던 남편에게 말했어요. 방금 내가 들은 말 잘못 들은 거 맞지? 무슨 말? 아들이면 100만 원 줬다는 그 말 말이야. 딸이라서 30 줬다는 말. 그게 뭐? 부모님이야 아들을 원하셨으니 아들, 딸이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 왜? 지금이 몇 년도인데 그런 남녀차별적인 말을 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자기는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기분도 안 나빠? 심지어 우리 애기도 안 보고 가시고 딸이라고 그러시는 거야, 지금? 아, 바쁘셨겠지. 소녀 생겼다고 좋아하셔. 아, 너는 왜 또 그렇게 안 좋게만 보냐? 그럼 그런 말을 누가 좋게 들어? 대놓고 그러시는데. 아, 진짜. 남편은 화가 났는지 병실문을 쾅 하고 한 번 손으로 치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 역시 몸도 성취하는데 시부모님의 남편까지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 아기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서럽고 속상했죠. 저는 그날 밤 내내 부모님의 사진을 꼭 안고 울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제 아기 둘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요. 저와 아기가 살 수 있게 지켜달라고 말이죠. 정말이지 다 커서 고아가 되었지만 서럽기 짝이 없었어요. 친정이 없으니 결혼 생활은 너무나 외롭고 또 외로웠습니다. 저 혼자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태어난 아기 역시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은 무심했어요. 특히나 아들을 바라던 집에서 딸을 낳아서 그런지 아기 목욕 한번 시키질 않았고 아기띠 한번 하려고 들지를 않았어요. 저 혼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엄마로 낑낑대면서 아기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트림시키고 모든 것을 해야 했죠. 정말 남편은 돈 갖다 주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더군요.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요즘 세상에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자들도 모두 자신의 일을 가지고 남녀 평등을 배우며 자란 세대니까요. 그렇게 제 딸은 저와 돌이 될 때까지 거의 한 몸이 되어 자라고 어린이집을 갔습니다. 가끔 시댁에 아기를 데리고 가면 그래도 시어머니는 안아주시기도 하고 귀엽다고도 해주셨지만 시아버지는 그저 멀리서 보며 눈살만 찌푸릴 뿐이었어요. 저는 딸이라도 손주인데 어쩜 저렇게 관심이 없으실까 서운했지만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딸아이의 돌잔치가 다가왔어요. 저는 돌잔치를 친구들도 초대해서 재미있게 하고 싶었죠. 장소를 대여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분들도 초대했어요. 돌잔치 당일날 저는 원피스를 입고 아기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사회자가 와서 분위기를 띄우고 제일 어르신인 시부모님들을 저는 제일 앞에 모셨죠. 사회자가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시아버지에게 마이크를 넘기면서 덕담 한마디 부탁한다고 하자 시아버지는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잘 키우고 둘째 임신 소식 기다리마. 둘째는 꼭 아들이어야 할 텐데. 시아버지는 모두가 듣는 앞에서 아들 타령을 덕담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고 당황스러웠죠. 모두가 놀라 시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회자 역시 당황해서 재빨리 마이크를 가져오더니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더군요. 저는 이번에는 도저히 너무 속상해서 아버님께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잔치가 끝나고 시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아까 그런 아들 어쩌고 하시는 말씀 다시는 안 듣고 싶습니다. 요즘 아들, 딸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어디서 며느리가 버릇없이 시애비한테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아버님, 저도 그동안 계속 참았는데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제 아기가 뭘 잘못했다고 계속 이러세요? 부모도 없는 천한 거 걷어줬더니 딸이나 낳고 네 딸도 너 닮아 못생겼구나. 에잉, 다 꼴 보기 싫다. 난 갈란다. 아버님은 저에게 갑자기 천한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폭언을 하시더니 제 딸까지 못생겼다고 막말을 하고 가버리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남편은 어른들이 그런 건 뭐 어떻게 하냐며 그냥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잘 살면 되고 둘째를 아들 낳으면 그런 말 들을 일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놈의 아들, 아들.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설과 추석이 아니면 어지간하면 아버님을 안 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정말이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기가 어린이집에 가고 난 후부터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는 위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은 미술 교습소를 차렸습니다. 동기 중에 이미 학원을 차려 잘 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조언을 구해 오픈을 했죠. 성의를 가지고 준비해서인지 반응은 좋았어요. 동네 유치원생이나 초등생들이 미술을 배우러 몰리기 시작했죠. 저는 교습소를 학원으로 확장하고 선생님들을 고용했어요. 그렇게 몇 년간 학원을 키운 결과 저의 미술학원은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미술학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돈도 따라왔어요. 제 학원이 잘 될수록 남편은 좋아하면서도 조금 배 아파했습니다. 시부모님의 보쌈집은 갈수록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의 밑반찬도 예전 같지 못하고 가게 위생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장사가 갈수록 안 되고 있었습니다. 배달 어플로 배달을 시작했는데 실수로 날파리가 들어가 항의한 고객에게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냥 잡아버리고 먹으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었죠. 그렇게 시댁의 식당은 급격히 어려워졌고 남편 역시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이제 유치원을 다니게 된 제 딸을 건사하면서 혼자 열심히 학원을 운영해 갔어요. 어차피 학원을 차리면서 남편에게 생활비 일부만 받을 뿐 남편과 저의 수입은 따로 관리되고 있어서 저는 시댁 가게가 잘 되든 못 되든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그런 태도를 못마땅해 하더군요. 마치 시댁 일이고 남편 직장인데 남의 일처럼 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불만이 쌓인 것인지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며 꼭 술을 먹고 인간 같지 않다는 둥 냉혈한이라는 둥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늘어놓는 것이었어요. 한 번은 아기도 있는데 집에서 계속 반주를 하는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이 마시고 있는 술잔을 빼앗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유, 왜 이래? 집에서 언제까지 술 마실 거야? 그럼 나가서 마실까? 여자라도 불러서. 제발 그만 좀 해. 아기도 내가 다 키우고 돈도 내가 벌고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거 안 보여? 식당 조금 어렵다고 왜 맨날 술이야? 그래, 너 잘났다. 남편이 뭐라고 말만 하면 꼬박꼬박 말대꾸해. 내가 완전 상전을 모시고 살아요. 아, 너 진짜 재수없어. 그러고 남편은 그냥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아이가 보고 있어 애써 참으며 아이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남편이 나가든 들어오든 신경을 쓰지 않았죠. 남편과 저는 대화도 없이 그저 남처럼 지내게 되었고 우리가 부부인지 뭔지 알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왔고 저는 이제 당연히 남편의 저녁은 챙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나왔어. 아, 일찍 왔네? 왜? 난 일찍 오면 안 되냐? 이놈의 집구석. 도대체 반기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 미안.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이 왔길래 당연히 저녁을 먹고 온 줄 알고 주방 정리를 하고 아기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쾅! 남편이 갑자기 제가 들어간 방문을 손으로 세게 내려치는 것이었어요. 여보, 왜 그래? 지아비가 왔는데 밥도 내놓질 않고 어딜 방으로 기어들어가? 아, 난 먹은 줄 알았지. 어디서 말대꾸야? 퍽, 쿠당탕. 남편이 식탁 의자를 저와 아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황급히 감싸 안다가 다리 전체와 그 의자가 부딪혔고 의자 다리에 찍혔는지 피가 철철 나기 시작했어요. 아, 여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끄러워. 애새끼 데리고 꺼져. 남편은 그렇게 다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저와 제 딸을 질질 끌다시피 해 맨몸으로 쫓아내고는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저는 비 오는 저녁 그 비를 다 맞으며 눈물을 철철 흘렸어요. 다리가 마비된 것처럼 아파 꼼짝도 할 수 없었는데 남편은 기어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울면서 딸을 데리고 학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먹고 자고 지내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고 변호사를 정하고 변호사는 길게 잡아 1년은 걸릴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아이와 지내기 적당한 집을 월세로 구하고 아이와 둘만 지내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혼은 하기 싫은지 묵묵부답이었죠. 그렇게 한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시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가, 언제 식당 앞으로 좀 나오너라. 내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저한테 저번에 천한 것 어쩌고 한 다음부터 저도 아예 시부 얼굴을 거의 안 보고 지낸 터라 당연히 안 만나고 싶었지만 혹시 소송과 관련해 뭘 아시고 부르는 건가 싶어 저는 시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부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미술학원이 그렇게 잘 된다면서? 이 동네에 아주 소문이 났더구나.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 원래 받은 유산도 있었지? 혹시 돈 한 5억만 빌려줄 생각 없냐? 아무래도 식당을 리뉴얼을 하고 메뉴도 바꾸고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시댁 잘 되면 너도 좋은 거 아니냐? 네가 이번에 좀 도와주면 내가 식당 잘하다가 너희한테 결국 물려줄 건데 안 그러냐?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꼭 쥐고 하늘에 계신 친정 부모님 얼굴을 한번 떠올린 다음 시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아버님께 빌려드릴 돈 없습니다. 저 이혼 소송 중이에요. 아버님 잘난 아들이 저를 다치게 했거든요. 폭력으로 고소도 가능하다는데 간신히 애 아빠라서 참고 있어요. 뭐라고? 저더러 고아라고 천한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천금 같은 제 자식 딸이라고 무시하셨잖아요. 그런데 돈 아쉬우니까 이제 와서 뭐요? 그렇게 여자라고 무시하고 며느리라고 함부로 대할 때는 언제고 정말 상종 못할 집안이네요. 돈 못 빌려드리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럼 저는 이만. 아가야, 아가야. 내 지난 일은 사과하마. 내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아가야. 저는 그렇게 시아버지의 애원을 뒤로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 시댁에서는 어머님까지 나서서 이혼은 안 된다고 말리고 난리를 치셨지만 저의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폭력 하나만으로도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되었기 때문에 소송은 술술 진행되었고 마침내 저는 홀가분하게 작년에 이혼을 할 수 있었죠. 그 후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남편네 식당이 점점 더 손님이 없어져 결국 인력까지 줄이고 시어머니는 남의 식당에 일하러 가시고 남편은 에어컨 설치 일을 배워 에어컨 기사로 직업을 바꿨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술학원이 잘 되어 더 좋은 동네로 옮겨 더 크게 재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것이 일이 잘 되고 딸아이는 예쁘게 커갈수록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고 때로는 남편도 아쉽고 가끔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배부른 소리일지 모르지만요. 때로는 제가 어쩌다 이혼녀가 되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누구나 인생에서 같은 무게의 짐을 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냥 이게 제 업보려니 하면서 견디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실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살아가고 계실지 문득 궁금하네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니 부디 삼시세끼 맛있는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